이번 발표는 대구환경공단의 이태우 팀장님께서 스마트 하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입니다. 이태우. 저는 대구 합수의장 및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하수 사업 추진 현황 및 구축된 사례에 대해서 운영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 앞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시가 환경부로부터 작은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진행한 구축 사례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네 가지를 목표를 잡았는데요. 윗부분 두 가지, 스마트 하우스 관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강호시와 처리 시설은 저희들 공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대전하고 마찬가지로 대구의 북부 하우스 처리장과 그 달서슨 하우스 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한 57만 톤 정도 되는데,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쓰레기 역세권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그걸 개발을 하면서 하수 이 관리를 분류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 시장 자체가 아파트 건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바로 직유입되고 분뇨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직유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두에서 스마트 하우스 전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악취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서 스마트 하우스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 사업 중에 한국판 그린 스마트 사업인데요. 그 스마트 사업 중에 스마트 하우스 처리장 부분하고 스마트 하우스 관로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사업을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대구시 스마트 하우스 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협업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협업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대구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통합 관리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하고 일정 부분까지는 협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스마트 하우스라는 게 계획에서 시작해 건설 시공 유지 관리 부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우스 처리 시스템으로서는 하우스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염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대응하기 힘들고요. 기후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상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결국에는 스마트 하우스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 이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리스크 쪽이라는 예상들과 지하 층화 방지 예방 등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을 본다면 드론이라든지 복합 진단 높이 그다음에 각종 센서를 통한 통합 유지 관리 자동 제어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있는 그 근무자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하우스 관리라는 게 노후공이나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인 강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후 변화 이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 관리 체계를
스마트화 시키지 않고서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아마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일부 추진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지금 참여는 이제 저희들이 공단이 직접 참여한 부분이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하우스 처리장하고 하우스 자산관리 분야는 한 70억 가까운 비용을 국가에서 받고요. 일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건 한 70% 정도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자체의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안심하우스 처리장에는 기존의 ICT 기반에 의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그 근본적인 이제 공정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스마트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4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정을 제어를 진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구 기초지자체에서 방금 해노래 유량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의 직접적인 부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 관리할 부분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직유되다 보니까 요즘 가정에서 본세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속이 내려지는 부분들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하겠다는 그런 기초주의 자체 지금 추진 상황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스국 자산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23,000톤 지금 정설 중에 있는데 22,000톤에서 45,000톤의 연풍 하우스 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장수명화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적인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이 직접 수주해서 한 65억에서 한 70억 정도 환경부 국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건강을 통해서 직접 구축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2000년도 한 10개월 정도에 한해서 대구시 전역에 스마트 면허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면허에 수위 또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각각 지역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의 유량을 변동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그 모니터링된 값이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이 적정 운영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이제 매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저 방식의 수위계를 설치해서 그 어느 시점에 수위계에 도달하는 유속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지역 하우스처리장 지금 저희 대구에 한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각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유량 제어가 되고요. 물론 이제 강제적인 제어는 아니지만 하우스처리장이 어느 시점에 유량이 도달할 거다. 그 다음에 특히 기습 폭우 때는 어느 처리장은 국지적이다 보니까 ABC 처리장은 보안은 안 먹지만 B 처리장은 보안을 먹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 전역에 100여 개소 주요 지점에 이 매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한 달 분량을 제가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들 국지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강우가 발생됐을 때 이 지점들은 최소 저수위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였을 때 각각의 하우스 처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좀 인천에 질문을 했는데 하우스 처리장의 보안은 내적인 부하도 있지만 외적인 부하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계 오수가 유입되는 산업단지 쪽 같은 경우
무단 방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무단 방류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 현풍하수처장 제지 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가 섬유연책 산업단지가 발전되는 곳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산업이 구조가 바뀌었지만 이 지역에는 연책단지가 있습니다. 연책단지뿐만이 아니라 또 공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야간이라든지 뭐 금요일 전 토요일 날 무단 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 오염도에 영향받지 않는 그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감지 센서 설치했는 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 이렇게 킬 경우에 측정된 값을 보니까 산이나 알칼리 물질이나 솔벤트라든지 어떤 유지 성분 이런 부분들이 감시가 되었고요. 또 감시된다고 해서 저희들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 감독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이제 이런 사례도 겪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1년간 20회 발생된다면 그 숫자가 뭐 19회, 15회, 10회, 8회, 5회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거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하수처장이 그만큼 보안은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하수 관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국비 사업에 직접 참여했는데 정보진흥원에 8억 6천만 원 정도의 직접 이제 수행한 사업입니다. 수행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1번, 2번 과제에서 했듯이 스마트 맨을 통해서 독성 물질 감지, 땅 유량 제어를 통해서 이 하수처장 침사지에 들어오는 물질 유량 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량이라는 게 맨홀에서 측정되는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량도 어느 일정 시간 이후, 1시간, 뭐, 거리에 따라서 틀리지만 1시간 이후에 3시간 이후에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부의 값을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받고, 그 다음에 기상청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를 받아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유량이 증가되고 할 시점, 또 본본적인 수위가 상승되고 하향될 때 수위 상승됨에 따라서 또 펌프의 고화도 걸리지 않습니까? 고화도 걸리고 또 수문 조성에 따라서 펌프의 고화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펌프에는 또 어떤 부분 펌프가 고화 걸릴 때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동 센서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뭐 초기지만은 최소한의 하수처장 유입 고화원을 좀 관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 펌프장 수위라든지 침사지 수위, 수문 제어율 각각 이제 중개 펌프장에 펌프 가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펌프 가동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 또 되다 보니까 외부 데이터는 상수도의 상수 사용인 그 실시간대 그 다음에 기상청에 가공식 때는 실시간 가공 나라든지 가공 방법 여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기상청의 자료도 받았지만 이 과제에서 저희들 직접 하수처장 뭐 A라는 하수처장 인근에 주요 지점에 가공 센서 4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받아보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펌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동 센서를 설치해서 유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수문이 적게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그런 고화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화해서 유입되는 예측을 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런 부분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 광고의 일정 부분에 원료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원료되었을 때는 결국에 오염원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원류되지 않게끔 원류되는 시점에 스틸컷 우리가 현장 값을 계속 지속적으로 원류됐을 때 원류되지 않았을 때의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성을 해서 결국엔 이게 운영자에게 전달돼서 어떤 뭐 야간이든지 뭐 상당히 이제 취약한 시간대, 새벽 시간대라는 이런 부분들의 알람을 설정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하니까 야간 경우에는 운영이 원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큰 반대 시스템 인프라 구축 개념 같은 경우에 유입pom프라든지 펌프장 수위라든지 실시간 이상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의 자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최소한의 이제 펌프장 수위에 맞는 직원들의 운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한번 구성해봤고 이 모니터링 값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사업은 2019년도에서 2000년 마무리됐지만 어차피 국비 사업에 진행을 하다 보면 5년간 또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자료는 이제 부족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라든지 상수 사용량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한번 예측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나온 부분은 LSTM 분석을 통해서 요건 이제 결과 자료고요. 이런 부분 때 어떻게 근무자가 취업 시간대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현장 구축 단위입니다. 강우 센서 저희들 직접 설치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0여 개소 설치했지만 이 사업을 위한 IoT 애널 센서를 또 직접 한번 설치도 해봤습니다. 이런 통신 결식하고 설치 이런 부분들 현장 인프라 구축도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펌프에 진동 센서를 설치해서 진동이 강도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펌프가 어느 시점에는 스탑하고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지나버리면 대형 수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절감 그런 부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아직까지 그 부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한 4점 문헌 현상에는 한 4.9 정도의 진동 속도를 나타낼 때는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 이내에 펌프가 가동 정지되거나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문헌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러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진동 데이터를 통한 예지 정비 알람 이런 표현을 써갖고 저희들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만드는 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4개 기업이 제가 같이 했는데 뭐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업, 그다음에 이 LSTM을 분석하는 기업들, 저희들은 이제 하드웨어 운영과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하수 처리 공정만에 해서 또 기업체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협업해서 추진했고요. 이 부분들은 펌프마다 이 진동 센서를 설치했는 거죠. 부분은 진동 센서에서 진동값이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유입수의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또 펌프가 진동이 강할 경우에는 고장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위에 운전을 했을 경우에 최적의 운전값이 나타낼 수 있는지를 펌프 운전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운전자가 직접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시키기도 하고 지금도 조금 어렵지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들 유입 원래는 만간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관에 들어있는 하수가 하수 처리장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한 이런 맨홀 관거 같은 경우에 오픈 대부부가 많습니다. 넘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넘칠 때와 안 넘칠 때 이거는 솔직히 넘치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넘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때 알람을 울릴 건 아닙니까? 그때는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넘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펌프에서 슬러지가 누출될 같은 경우에 누출되는 사진을 또 그다음에 누출된 슬러지를 쫙 펼쳐놓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이런 사진이 찍혔을 경우에는 누출로 본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지속적으로 현장 학습을 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확보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의 형태가 나타날 경우,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알람을 울려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은 시작하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LSTM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광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도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대구시 저희에게 별격에서 설치된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뉴얼이지만 실제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한출장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금 자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광주에서 슬러지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슬러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장 지금 그전에 이제 초기 때는 벨트 프레스, 그다음에 원심 탈수기 이런 거 갖다가 지금 필터 탈수기로 넘어왔습니다. 저장 필터 탈수기 하는데 함수기 한 벨트 원심 탈수기 한 80에서 80 이상 올라요. 지금 한 필터 탈수기 하면서 한 62%, 63%입니다. 사용한 약품은 염화제이트입니다. 소화조에 아까 액tiv 원인물질 항화수소 맞습니다. 염화제이트를 쓰니까 화랑탑이 상당히 교체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염화제이트를 쓰면서 타랑탑을 쓰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항화수소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그게 슬러지에 농축되다 보니까 슬러지가 저희들도 다른 공간 다 만들어가지고 싶은데 재이용이라고 재활용 그다음에 배출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염화제이트 중에 우리가 중원도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탈수하에서 만든 슬러지 내에 농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필터 프레스를 탈수하기 전에 슬러지 양은 한 50% 줄였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중금속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실제 빨리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해석하고 연구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약품을 저희들도 한번 찾고 있고 또 폐기물이 재활 과정 중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광동문화 이태호 팀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환경부의 2021년도 환경
정부 스마트 함수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선도 사업이 저희 부산의 서버 전형 대구 안식입니다. 선생님께서 45억 지금 예산으로 기하고 판대가지고 예산이 발주가 될 건데 그 발주 주체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할지 그다음에 이거를 뭐 시설 구축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연구 사업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졌는지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건 이제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자체에서 협업이 잘 될 때는 저희들은 이걸 넘길 때가 잘 되고 협업이 잘 안 될 때는 우리한테 굳이 협업할 이유가 없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협업이 좀 잘 되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면 공단에 좀 업무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좀 지속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원래 고유의 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각각 공단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후위원회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넘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산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인천도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부터 대구가 이 R&D를 굉장히 많이 잘 해오셨지 않고 대구는 다른 공단보다 R&D를 굉장히 많이 잘 해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국가 R&D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R&D 참여를 할 때 아까 제가 뭐 쉬는 시간에 매칭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칭 문제 말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 인력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지금은 뭐 딱히 이제 박사급 인력은 없는 정도밖에 없고요. 그냥 석사급 인력 뭐한 명이겠지만 어차피 업무라는 것이 이제 인사이동에서 로테이션 돌다 보니까 그 인력이 계속 여기 상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를 해놓고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업무 R&D가 연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국비과제사를 직접 중앙기업으로 했습니다. 중앙기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이제 비용을 산출하고 또 참여기업이 나눠주고 또 그 관리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업무 분장이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R&D 하는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좀 다른 지자체도 다른 기업 공단도 같이 이제 진행돼 나가야 그래서 이제 R&D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직접 참여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한 80% 정도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지금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건 이제 몇 건 정도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TOC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 좀 있다 보니까 TOC 총량도 뭐 시범 주체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하수처장에 지금 어떤 하수처장 같은 경우 비율리가 총량 기준을 했을 때 1점이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법 기준 초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강 나오지만 저희들 총량이 좀 무섭습니다. 지금 TOC도 어떻게 총량 규제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 이제 R&D 과제 중에 TOC 사업 지금 참여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우리 대구 공단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환경공단 발표 순서입니다. 각 지자체에 있는 환경공단 중에서 가장 먼저 회생이 됐고요. 아주 선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 박혜식 처장님이시죠? 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의 박혜식입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아니요,
그 충분히 그냥 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에도 네. 식사 시간 네, 네. 뭐 식사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들이 과제를 이제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 과연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제 요 발표 드릴 내용은 제가 강변 사업소에서 운영팀장으로 있을 때 IoT 뭐 센서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친구들 안전처에 와가지고 처장으로서 하는 그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스마트 하체에 대한 최종 목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목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하수 처리장이라는 게 국가적으로도 한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수 처리장에 대한 스마트 하는 국제 과제 연구라든지 그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아마 그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림이 나왔다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작가적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부산환경공단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련 공약하고 강변하수처리장, 목산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스마트 구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일반 인간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이 스마트 하수처리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하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다 운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표출해서 운영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게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여러 가지 논의 사항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마트 하수처리장을 하면은 인력 감축이 되지 않겠나는 저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완성되기까지는 인력에 대한 감축은 없고 더 정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의 지금 목표는 수질 센서를 설치하고 전력 센서, 온도 센서, 진공 센서 이런 센서, 그러니까 모든 센서를 이용해서 처리장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구축해서 본 처리장에 있는 통합 신장비에 다 올립니다.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구축을 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자들이 그런 현상들을 잘 해석하고 잘 유지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 처리장 공정을 진단, 방류 수질을 예측한 GPX 모델, 그다음에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하는 AI, 설비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기준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이 그렇게 화면에 현장 근로자 화면에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면을 가져온 게 이 보고서 밑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시간 후, 3시간 후, 6시간 후, 12시간 후에 TP와 TN의 방류수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처리장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센서 자료와 수질 자료들이 들어와서 공정 모델과 AI 러닝을 통해서 근무자의 현장에 있는 PC 화면의 방류수 수질을 예측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무자들이 운전을 하는 게 되겠죠.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최종적인 목표의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들어오는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분석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작게 들고, 선풍기를 작게 들였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들고, 즉 유입되는 COD가 많이 들어올 때 또는 TN이 많이 들어올 때, TP가 많이 들어올 때 전기량이라든지 공기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분석이 필요하고, 선풍기를 줄였을 때 에너지가 얼만큼, 그 다음에 수질과 연동돼서 그 수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예측을 통해서 근무자들이 정상적인 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자동 운전 모델이 오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선풍기를 자동으로 감속을 시키는
그때까지 만약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저희는 퇴직하고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제 예측은.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중앙 제어실에 현장 운영자 PC에 있는 화면을 올릴 수 있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스마트 합체장이 아니겠는가 저희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실 진흥화 시범 사업이 공주, 영동, 경제, 여수가 선정됐는데 공주하고 영동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에서 위탁 업무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산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제와 여수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소규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설비에 대해서 스마트 하수회장에 대한 개념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센서를 설치하고 많은 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서부 하수처장에서 41억 정도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국비 반, 시비 반 반영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에 대구 공단에서도 이제 안심하수처장에 대해서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여기 계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의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시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서를 꾸미고 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는 설계, 시스템 구축, 운영, 그다음 한국환경공단에는 석가 분석, 자문 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고 잠깐 돌아가면은 이게 그 교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 합체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현장에서 센서 관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이 센서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잘 되고 정상적인 값으로 올릴 것이라는 근무자들이 막연한 희망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흐트러진다든지 자료가 잘 안 올라오면 이거를 그냥 처박아 버리고 안 된다고 X 쳐버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하수회장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IoT 센서, 수질 센서의 유지 관리,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료를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긴 자료로 모을 수 있는가가 이 스마트 하수회장의 선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하수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스마트 하수 처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센서에 대한 설치를 오차를 줄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전제가 돼야지 공정 모델과 AI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변사업소의 IoT 센서 설치에 대해서 센서 설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이제 유입수 감시 장비가 설치됐고요. 2018년도에 2016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센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로 이게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유입수 감시 장비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 4년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처박아 놓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설치 장소를 옮기고 센서 세척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작업들이 4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2012년인데 그 전에부터 이것들이 우리가 설치를 되고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강변사업소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 한국의 하수 처리장에 처리가 힘든 처리장에 세 군데가 있는데 처리장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안산 하수 처리장이 포함된다고 하고 강변 하수 처리장은 폐수 위탁 처리 업체가 부산 경남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돼서 처리하는 폐수 수탁 처리 업체가 9군데가 있습니다. 무단 방류를 통해서 그것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처리장에 수질이 매일 40ppm 방류되고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변사업소에 이제 관련을 받아가는데
매일 근무자들이 하는 게 유입수 농도가 높아서 배수가 들어와서 하는 높아진다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개 그게 잡히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생물 방조까지 암모니아와 NO3 질산화를 감시하게 하는 설비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 감지 장비는 이렇게 암모니아 센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전, 운동, 하단, 장인천 중계펌프장, 덕천 중계펌프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펌프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절로 들어오는데 주요 변화에 대한 농도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전 펌프장에서 수질 암모니아가 높아졌다고 하면은 배수 수탁체가 부정, 그다음에 하단에서는 생곡 공맥에서는 좀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을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높아졌다고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문자를 보내면 단속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곳이라고 뭐 이래도 다섯 곳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를 확정을 못해서 지금 현재는 그 배수 수탁 처리 업체의 최종 방류구에 CCTV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합니다. 색깔이 바뀐다든지 야간에 운영을 안 할 때 유량으로 온다든지 하게 되면 CCTV를 보고 그것들을 감시를 할 수 있는데 그 CCTV는 저희 공단의 강변사업소 중앙제어실뿐만 아니라 사상구청의 CCTV 통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24시간 감시 제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뭐 이상 사항이 생기면 공단에다 다시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변사업소에서 배수 수탁 처리체로 인한 유입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처리장이 이제 유입수 감시 장비인데 pH 아모니아 센서와 여러 가지 시설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증가 요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영향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외부적인 영향 미처리된 유입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반응도 감시 장비는 아까 이렇게 인천에서 생물 반응도에 감시 장비를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한 개 계열에 한 개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4개지에서 종합적으로 오는데 저희들은 20분당 한 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내외로 이 전체 공정이 한 번씩 다 돌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앙제어실에 있는 컴퓨터 화면입니다. 그게 전체 화면이 나 있고 파란색으로 지금 현재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니아와 NO3 센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서 중앙제어실로 전송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활용 사례를 보시면 제초 침전지에서 이제 유입수에 오는 것들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COD 농도가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자료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입 시간이 적은 야간 시간에 인발되는 양이 과다하게 많은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려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하고 주간의 인발량을 2분의 1로 조절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입수의 COD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내는 것을 현상을 본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런 IoT 센서를 활용해서 이런 농도를 확인을 한 것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까지 원인을 파악하는 그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스마트 하우스 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센서는 생물 반응적 감시입니다. 생물 반응적 질산화및 탈질에 대한 소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모니아입니다. 특정 시간에 아모니아 농도가 늦게 올라가고 질소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공기량을 증가한다든지 외부 탄소원 증가, 기호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질산화와 탈질이 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근무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자료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방류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질이 개측이 완료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효과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TMS 문제인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TMS가 이 시점에서 요게 생물 반응돼서 최종 침전지까지는 한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4~5시간 후에는 방류수의 TMS의 농도가 떨어지겠구나 해서 집에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를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대처 능력이 좌우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근무자들이 대응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 자체들을 기계가 어떻게 하자는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하고 시험입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계 분석과 앞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공정 모델까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상당 강변사업소 통계 분석은 상관 분석과 대기 분석을 했는데, 전체 하수 처리장에서 유입수와 농도 여러 가지 수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처리장에 주요하게 미치는 인자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중요한 센서를 어디다 설치하고 중요한 수질 항목들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SPSS는 통계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통계 분석의 주요 요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변사업소의 수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강변사업소 수질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총 5개로 하는데, 이 수질 요인으로 90% 이상의 수질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통계 분석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요인 분석인데, 강변사업소의 1단계 처리 시설에서는 수리학적 부합, 즉 HRT가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초 침전지 원료수에 대한 생물 반응적인 부하량, 그러니까 제초 침전지 원료수 부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을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폭기조에서 미생물 관리 발생도, 네 번째 유입수 부하량, 제초 침전지 유기물 부하량.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정만 해도 강변사업소의 수질을 한 60%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또는 60% 이상 수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강변사업소에 중요한 센서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 거냐, 제초 침전지 원료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 다음에 HRT와 유량을 어떻게 균등하게 넣을 거냐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스마트 하우스 현장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센서를 잡아넣어서 관리를 할 거냐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변사업소의 GPX-X 모델을 이용한 공정 진단입니다. 이 GPX-X 모델이라는 게 상용 모델인데 금액이 좀 비싼데, 국내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수도를 건설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이용되는 게 이 공정 모델입니다. 그 한계가 모듈로 되어 있는데, 강변사업소에 소화적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방류수 수질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입수 농도가 얼만큼 들어왔을 때 처리장의 방류수가 얼만큼까지 예측이 되는가에 대한 예측을 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사업소에서 유입수 농도와 유량 부하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방류수를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공정 모델이라는 것은 가상의 자료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오는 조건이 아니라 가상의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한 세상이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 자료, 입력되는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GPX-X 공정 모델에서 입력이 되고, 공정 모델을 돌려가지고 예측을 한 방류수 농도가 근무자의 화면에 표출되면은, 지금 들어온 농도가 저장을 거쳐서 12시간, 6시간, 그게 어떻게 방류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어,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스마트 하수처리장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변하수처리장에 적용을 하려니까 강변하수처리장은 45만 톤 규모입니다. 기계 장비가 많고 시설 연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대한 대책 장비를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예산을 안 들기 때문에. 국책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못 들어간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AI를 이용한 수질이 가능할까라는 개념인데, 앞에서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2021년 12월 달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과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공정 모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측 센서들을 AI에 통합을 해서 하는 하모니라는 뭐 AI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것들이 연합돼서 하면은 이렇게 AI에 대한 수질 예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성만 지금 현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제 환경공단에서는 GPX와 AI를 이용한 통합적인 수질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정해져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 사업자는 못까지 말씀드렸고요. 목산 사업소에 대한 진행력 실전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1단계, 2022년도 2단계가 이제 2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자체 연구 사업으로 진행됐고요. 2단계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센서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 전체 국비 반, 지비 반 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 그다음에 뭐 전력 센서 이 정도만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AI를 도담고 그런 공정 모델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관련사업소와 했던 똑같은 공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처리장의 에너지 맵 작성 및 에너지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뭐 에너지 자료인지 신재생에너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했던 사업인데 공정별 전력 사용량을 분간해서 설비별 전력량대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력량대로 전체 설치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생물 반응도의 아모니아가 실시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실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송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송풍기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 디오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질산화시키기 위해서 암모니아 농도를 가지고 이러한 농도를 송풍기에 대한 가동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게 돼서 한 대를 자립 포함해가지고 암모니아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센서 타입과 그다음에 수분석 타입을 서로 자료를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게 정밀한가까지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성폭력제에 대한 방안 도출. 이거는 방정식이 좀 간단할 것 같더라고요. 암모니아와 디오와 그다음에 방물수의 K 농도 그 정도만 성폭력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거는 특이한 AI가 적용 안 돼도 일반 공정화되는 것들이 필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센서에 대한 대책 장비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녹산 SEMS 구축 사업은 국비 40%, 12, 60% 사업으로 산업통상부 지역 에너지 전력안 사업으로 추진돼서 완료가 내년 4월달에 될 예정입니다. 서버라든지 공식 전력연계 소프트웨어 센서가 지금 이제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완전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지능형 세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받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업소에서는 스마트 홈세장이 41억 정도만 됐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래서 1단계는 하드웨어 구축, 공정 에너지 데이터 수집, 저장, 에너지 저장치. 그다음에 2단계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3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모델, 빅데이터 모형 기반의 실시간 운전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환경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합체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 공단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연구소, 그다음에 센터에 앉아 계신 분이 현장에서 마찰이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센서가 왜 설치가 안 되고 정상적인 자료가 안 나오나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척이라든지 동교정을 좀 잘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이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맨날 나가서 세척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로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업이 막 접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소의 현장 직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을 시키는가 하는 게 정말 한국의 그다음에 부산환경공단의 스마트 하수 처리장에 대한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부산환경공단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그쪽에. 예, 인천 대표입니다. 뭐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어떻게 보면 감명 깊다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뭐 하고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말씀하신 스마트 주차장의 뭐 이런 개념,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뭐 동일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조기도 이제 표시해 놓으셨지만 이제 쉴 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측이라고 하는 것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계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지만 뭐 관리, 계측기, 기기 관리, 기기의 적정한 기기의 선택, 그다음에 그거의 뭐 측정 주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적인 문제도 두고요. 계측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GPSX나 뭐 AI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의 문제가 좀 더 스마트 주차장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거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공간 초창기 때 GPSX를 좀 보유를 하고 이제 활용을 잠시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중앙공간에서 GPSX를 이제 언급을 하셔서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서라든가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고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개념들을 그때는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GPSX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그때 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스마트 하수 처리장에 대한 이슈가 부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공정 개선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GPSX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그다음에 활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GPSX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시간 운동되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최적의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하수 처리장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변경을 안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센서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모델링 되면은 또 실시간 운영 모델링 되면은 바로 그 자료가 12시간 후에 방수가 어떻게 나갈 거냐는 걸 예측을 해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 업체에 교육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도 보내고 그런 것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게 해석이 상인데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해석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면 그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대처라는 계장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데이터가 환경 쪽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AI가 운영이 되고 저희도 이제 LSTM을 돌리고 해봤지만 결국엔 기계는 돌리지만 그 해석은 환경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괴리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들이 수질 센서, 전력 센서 모든 자료들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아마 발생이 돼서 서버에 저장될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평가라는 것도 통계적인 문서가 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자료들만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자료들을 공정 모델
자리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운영 자료에 대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단순히 한 명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직원들에 대한 지식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1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루에 발생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 발생이 되고 스마트하수처리를 내면 뭐 그것들을 한 사람이 그걸 관리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장의 공정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명이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센서 관리는 중앙제어실에 전담이 관련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장 밑에 있는 부실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부문사 한 명이 공정 관리도 하면서 센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센서 관리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맞다 안 맞다는 것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가 틀어졌다고 하면 그 센서에 conversion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몸소 체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강변사업소에 센서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류수 농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질도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더 센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센서가 고장이 났다면 왜 빨리 안 고치냐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는 게 강변사업소입니다. 다른 사업소는 아직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공감시키고 그 자료의 활용성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자료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활용성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박대식 박사님도 괜히 처장이 되신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인천항공단에 근무를 시작하고 부산공단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천공단에 와서 부산공단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첫 번째 발표했었던 그 센서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방금 발표에 나왔던 강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벤치마킹을 갖다가 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대구에서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산에서 말씀하셨던 유입수 수지를 가지고 몇 시간 내에 방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2014년에 그걸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너무 빨리 얘기를 꺼냈는지 여기저기 반대 많이 부딪혀서 결국 그때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전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전은 대전 시내에 파수처리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고 현재 대전 시도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현재 처리장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이제 민간에서 민자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환경공단 분야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면서 참석은 하는데 이게 딱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얘기할 게 마땅히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럼 참석만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발표는 없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가 이제 매년 있어 왔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행안부의 평가를 받지 않아요. 저희는 행안부 평가를 서울공단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 첫 해는 패스가 되고 다음해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평가를 받을 때 사실은 그 기술부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경영부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평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같이 기술 교류를 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니 니네는 어떻게 해결하니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경영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의 기술 교류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과감하게 제가 다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매년 그 경영부서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기술자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술회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교육이 상당히 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사실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우물한 벽이라는 얘기가 참 맞는다는 게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관리만 잘하면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공단들 발표를 들어보니까 야 너 혼자서 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정보 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딱 연락을 좀 드려서 올해 다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부터 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종합 토론이 좀 있어요. 종합 토론이 있는데, 그동안 질문하지 못하셨던 거나, 나 이거 꼭 좀 물어보고 싶다. 이거 끝나고 나면 기회가 없으니까, 아쉬울 것 같다라는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식사 시간은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으니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그 세션 종료를 하면서 식사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